자, 오늘 연말정산 프리뷰 하반기 건데, 이슈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이슈는 다 정리한 것 같아요. 저희는. 그리고 제가 아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자료보다 제가 몇 가지 더 설명하기 좋게 슬라이드에 추가한 건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는데, 다음 주에 국세청에서 프리뷰하죠. 다음 주에. 문제는 올해 서식이에요, 서식. 서식이 지금 하나도 확정이 안 됐다. 그래서 저희 교재나 지금 내용에 있는 거는 추측일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작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가 2023년도 12월 20 며칠 날 바뀌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작년 연말정산을 했고 그 서식이 지금도 안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올해 한 12월 달에 바뀌면 양반이고요. 서식 확정되는 시점이 예년에 보면 내년도 3월 달에 3월 10일 근처나 2월 달에 바뀌고 연말 정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중퇴자들이나 이런 문제 서식을 어떤 걸 줘야 될지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자, 그렇습니다. 강의는 50분하고 한 20분 쉬고 나머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제가 다 군더더기를 다 뺐어요. 빼서 순서가 우리 아마 과세 비과세 그다음에 우리 지급명세 서식 순서대로 아마 나열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1번인데요. 1번인데 요 내용은 아마 우리 연말정산 할 때 올해는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실질적으로 2026년도부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중요성은 솔직히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연말정산 때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고 못 받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먼저 설명을 드리면 현재까지는 그 보증금 전세로 집을 세를 주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3주택 이상자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집이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이나 이런 게 한 서너 채 돼요. 그러면 세 채 이상부터 보증금이 소득에 합산됩니다. 근데 26년도부터는 아직 한 2년 남았어요. 26년도부터는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고가주택을 합산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이 고가주택 자체가 12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들으세요.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이거든요. 걔는 실거래가 12억이고 이거는 기준시가 12억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면 한 18억, 19억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이제 2026년도부터는 고가주택은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총수입이 합산이 되는데 임대료에 대한 보증금 환산해서 소득을 합산하는데 전부 합산되는 건 아니고요. 3억은 빼줍니다. 3억은 빼주고요. 3억은 빼주고 그 보증금의 60%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데 2년 후의 얘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연장됐고요. 여기서 아마 우리가 인식하셔야 될 부분 자체는 아무리 여러분 주택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소형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기준시가 2억이에요. 우리 원룸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금액 작으면 2억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요. 또 경기도 근교에 그런 경우에는 주택수에 빠진다. 이건 그냥 중요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률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이라죠. 혹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내년도에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될까요? 분위기는 원래 내년도죠. 금융투자소득세 자체는 지금 한 두세 번 연장해온 거예요. 연장해와서 내년도에 시작이 될 거였는데 또 안 할 것 같아요. 분위기상. 법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법은 개정이 돼서 시행 시기만 자꾸 늦춰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금투소득세는. 그래서 주식에서 기본적으로 이익을 보면 한 5천만 원 공제되고 나머지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걸 유예하자고 하고 민주당이 입법한 거니까 그걸 시행하려고 하다가 약간 지금 연기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내용은 뭐냐면 내가 주식 투자해서 여러분 배당을 받았어요. 배당을. 주식 투자해서 배당을 받으면 우리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이 되면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이 합산됩니다. 그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배당의 재원은 법인세를 한번 낸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배당의 재원은 법인세를 낸 소득에 대해서 내가 배당을 받았을 때 소득세를 한번 또 내는 문제가 생겨요. 이중과세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대강 알아들으시겠죠? 이중과세. 그래서 법인세 낸 것 자체를 일부 빼주는 게 배당세액공제예요. 요거 여러분 꽤 큽니다. 실제로 공제 받으면. 근데 이 배당소득공제가 법인세 최저세율로 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 우리 법인세가 떨어졌어요. 몇 프로로? 이렇게. 여러분 교재에는 없습니다. 9%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걸 고려를 해서 그 배당가세액을 그러니까 그 배당소득세를 그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계산해 보니까 9.9%에서 작년까지는 세액공제를 배당해서 종합과세 됐을 때 11%를 빼줬는데 올해부터는 10%로 빼주는 걸로 여러분 줄어든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불이익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일단 배당 저기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배당세액공제율이 줄었다. 올해 확실히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 때 금액이 좀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은 거에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같은 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막걸리를 담아 먹는다, 나 밀주였어요. 불법이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이제 쌀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서 쌀을 가지고 잉여 쌀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 쌀을 가지고 이제 술을 담을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농가 부업 소득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어느 정도가 전통주를 파는 게 일정 부분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농어가 부업 소득인데 이게 얼마까지냐면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내용이 뭐가 바뀐 거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어부는 두 가지 스타일의 어부가 있어요. 하나는 양식 어부가 있고요. 하나는 고기를 직접 잡는 어부가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양식하는 어부는 농어가 부업 소득에 묶여서 비과세가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양식을 해서 돈을 벌어도 3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거예요. 대강 내용 이해하시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어부는 별도인 거예요. 어부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양식은 농어가 부업 소득에 묶여 있었고 어부는 어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부 비과세는 5천만 원이고요. 양식 어부는 비과세가 농어가 부업 소득으로 묶여서 3천만 원이 묶여 있었던 거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바다에 가서 직접 고기를 잡는 어부보다 양식 어부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간대요. 그죠? 왜 시설 같은 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뀐 거냐면 양식 어부를 양어 소득을 농어가 부업 소득에서 어로 소득과 합산한 거예요. 이제 어부는 고기를 직접 잡는 사람, 양식하는 사람도 어부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를요 5천만 원 늘려준 거죠. 그래서 혹시 부모님들이 이런 경우 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3번, 4번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농어가 부업소득에서 어부가 양식업이 빠졌다. 그리고 5천만 원으로 바뀌었다. 아마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은 노후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라고 되어 있죠. 노후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인데 이게 아마 기본공제와 연동이 되고 기본공제와 연동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 여러분 사적연금 얘기예요. 자, 공적연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이 연금사나 보험사에 불입한 사적연금 얘기예요. 자, 사적연금이 작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준금액이 1,200만 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매달 한 100만 원 정도 받으면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근데 1,200만 원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느냐? 1,200만 원 넘어가면 이게 엄마의 선택사항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근데 분리과세를 그냥 좁게 분리과세를 해주지 않아요. 자, 다시 1,2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해주는데 저율 분리과세예요. 세율이 낮아요. 근데 1,200만 원이 넘어가면 원래 종합과세예요. 종합과세인데 우리 엄마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나 1,200만 원 넘어가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거죠. 근데요, 세율이 꽤 높아집니다. 생각보다. 그랬었는데 올해 법이 바뀐 게 이 1,200이 여러분 1,500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렇대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연금이나 이런 거 불입을 해서 연금저축이나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불입해서 나중에 우리 노년에 연금을 받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 물가 상승률은 뭐 몇 프로지만 노후에 생활비 여러분 상승률이 한 25% 정도 된대요.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그 기준 금액을 올려줬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엄마가 공적연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적연금. 사적연금을 불입을 해서 연금사에서 돈을 받으면 1년에 1,5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돼요. 원칙이. 기본공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1,500이 넘어가면요. 1,500이 넘어가면 엄마 선택에 따라서 기본공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내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엄마가 종합과세를 하면 기본공제를 못 받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내가 기본공제를 받는 것보다 엄마가 여러분 종합소득으로 분리과세 말고 종합과세 하는 게 더 쌀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몇 푼 안 되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일단 1200 기준이 1500으로 바뀌었다. 자, 여기 아마 기본공제가 연동되는 거고, 아마 연금이나 불입하신 분들 부모님 계시면 아마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1500 넘어가서 분리과세 선택하면 생각보다 세율이 엄청 높습니다. 많이 떨어져 나간다. 자, 그 다음에 6번인데, 혹시 보험사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보험사? 자, 요거는 거의 수건사업이었어요. 수건사업이었는데 해결이 된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혹시 3.3% 대상, 이런 회사들, 어떤 내용이냐면, 보험 모집인이 보험을 모집을 하고 수당을 받아요. 수당을 받으면 수입이 생기겠죠. 수입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아마 내가 보험 모집을 하면 그 사람이 보험을 몇 달 이상, 몇 년 이상 불입을 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보험이 해지돼 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받았던 수당이 환수돼요. 그래요. 그러면 환수되는 수당 자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내가 받은 수입에서 차감할 거냐? 아니면 경비 처리할 거냐? 근데 논리적으로는 여러분 수입에서 차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작년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여러분 경비 처리해 준 거예요. 이게 작년 얘기예요. 여러분 교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 모집 수당이 환수가 일어나면 작년까지는 경비 처리해 준 거예요. 수입이 차감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굉장히 모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가 국세청에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기지부랑도. 근데 안 해줬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험 모집 수당 중에서 환수가 발생을 하면 올해 받은 금액에서 환수되는 금액을 빼고 수입으로 잡아주겠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몰래. 왜냐하면 이게 안 맞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보험 모집인 수당 환수액에 대해서 수입, 즉 매출에서 차감하는 걸로 기준이 바뀌었다. 아예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자, 그래서 이것도 아마 보험 모집과 관련된 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7번 얘기입니다. 7번. 자,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라고 되어 있죠. 자, 혹시 부업으로 배달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 후배나 이런 사람 하는 사람이 몇 개 있어서. 근데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못하면 제가 아마 병원비가 더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좋긴 좋은가 봐요. 운동이나 이런 거는. 제 후배는 배달 오토바이, 저기 전기 자전거. 근데 꽤 많이 해요. 근데 그 집이 교대 근처거든요. 후배가. 여기 특화돼 있어요. 그래서 음식점을 다 아니까 어떤 건 빨리 픽업을 하고 이런 걸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배달 성수기가 여름인데 여름 지나고 지금 단가가 좀 떨어졌나 봐요. 근데 여름이나 이럴 때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여름 풀로 하면요. 그래도 한 2, 30만 원 정도 버는 거. 배달해서. 근데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배민하고 쿠팡하고 경쟁이 붙었어요. 어떻게 붙었냐면 자기들은 째째하게 세금 안 떼고 준다는 거죠. 근데 현재 뭐가 있었냐면 소득세법상 소액 부징수 규정이 있어요. 뭐예요? 세금 뗄 게 1,000원이 안 되면 안 떼는 거. 소액 부징수 규정이 있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오늘 배달을 해서 3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3만 원에 3%니까 900원이죠. 매일 주면 세금을 안 떼는 거고 이틀 모아주면 떼는 거고.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아마
인사 시스템이나 이런 데 그 물어볼 거예요. 매일 지급하는지 일정 기간 단위로 물어보는지 그게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국세청에서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자, 3.3% 대상에 대해서는 3.3% 대상에 대해서는 1,000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액보증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언제부터? 이거죠. 7월 1일부터. 그래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뭐 3만 원짜리가 별로 없겠지만은 혹시 3만 원과 사업소득 원천 3.3%에 대해서는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아시겠죠? 7번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자, 이거는 올해 제가 3월 달에 원천징수 강의하는데 망신 사가지고 이것 때문에. 정말. 제가 그 법이 바뀐 지 한 하루 이틀 차이였지만 제가 꼼꼼하게 못 봐가지고 그 수강생분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 수강생분이 저한테 얘기한 건데. 자, 그럼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간이세액표에 원천징수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가 작년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교재는 없습니다. 작년 거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우리 직원의 부양가족을 판단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부양가족을 판단할 때 작년 이전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 8세 이상 20세 자녀 수를 더해서 판단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직원이 본인 배우자 아들딸이 있어요. 아들딸이 8세 이상 20세에 걸리면 원래 4명이죠. 그러면 간이세액을 4명에서 찾는 게 아니고 4명에다가 8세 이상 20세의 자녀 수를 더해서 6명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작년까지는.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교육비나 의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를 고려해서 뗐던 거죠. 작년까지는. 근데요.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올해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혹시 8세 이상 20세의 자녀가 있으면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부양가족이 4명이에요. 그럼 4명에서 간이세액을 찾아요. 그냥 이제는 플러스하는 게 없어요. 찾은 다음에 8세 이상 20세 자녀가 있으면 1명이면 12,500원을 차감하고 2명이면 29,160원, 3명부터는 25,000원 이렇게 차감하는 형태로 간이세액표가 바뀌었다는 거죠. 올해. 그래서 교재 보시면 혹시 이제 이렇게 원천징수하는 방법 바뀌었다 아시겠죠? 올해 3월 달부터.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요거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작년까지 이렇게 했다. 작년까지는 인원수를 조정해서 원천징수를 작게 했고 올해부터는 어떻게? 간이세액표는 그대로 적용을 하고 여러분 추가 차감하는 형태로 여러분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방법이 바뀌었다. 알아들으시겠나요? 자, 아마 이렇게 아마 설계돼 있겠죠. 지금 꽤 지났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은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분리과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 그냥 옛날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재는 없습니다. 자, 이거 언제 거냐면 2020년도 이전 근로소득금액 계산 플로우예요. 제가 과거 PT에서 잘라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근로제공으로 받은 총소득에서 근로소득 과세 제외를 빼면 근로소득이 산정이 돼요. 비과세 근로소득을 빼면 총급여인 과세 근로소득이 산정이 되는 이런 플로우였어요.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근로소득 과세 제외라는 항목이 꽤 풍성했어요. 많았죠. 근데 여기에 대표적이게 여러분 사택 제공 이익이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이게 2021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택 제공 이익이 복리후생적 급여 비과세로 눌러앉은 거죠. 내려앉은 거죠. 다시 2020년도까지는 자 근로소득 과세 제외 항목에 사택 제공 이익이 근로소득 과세 제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분리과세는 근로소득 곱하기 19%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택 제공 이익이 여기에 있었을 때는 근로소득에 영향을 못 미치죠. 근데 사택 제공 이익이 어디로 내려앉았어요? 비과세로 내려앉았죠. 그러면 근로소득 곱하기 19%로 계산하는 단일세율은 분명히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게 2021년도에 큰 이슈였어요. 저 지금도 기억나.
현대차 직원들이 저한테 그때 막 물어봤어. 외국인 임원들 사택 제공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요걸 기재부에서 알아서 유예해 준 거예요. 다시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근로소득 곱하기 19% 단일세를 적용할 때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제 말 알아들으시나요? 근로소득 곱하기 19% 계산할 때 사택 제공 이익은 언제까지? 정확하게 23년도 12월 31일까지는 빼주는 걸로 여러분 법을 만들었다가 이 법을 아예 삭제하고요. 사택 제공 이익은 앞으로 근로소득이 포함이 안 됩니다. 어디에?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를 적용할 때만. 그러니까 업무 처리할 때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 법은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사택 제공 이익은 비과세지만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를 적용할 때, 분리과세를 적용할 때는 근로소득이 포함이 안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이 예민한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민한 회사들.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사택 제공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내려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를 분리과세를 적용할 때는 사택 제공이익이 복리후생제급여 비과세에 포함이 되는 거지만 그럼 당연히 근로소득이 포함이 되는 거지만 단일세를 적용할 때는 빼주겠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주택자금 제어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인데 요거는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요. 이거 중소기업만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에서 직원들 집 살 때 아니면 전세 얻을 때 돈 빌려주면 돈 빌려준 적정 이자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많이 악용이 되나 봐요. 아무리 중소기업이지만 사장님 아들이 직원이에요. 그러면 사장님 아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에 좀 다르지만 특수관계 자체,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는 거는 반드시 이자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직원들 집 살 때 돈 빌려준 거는 적정 이자를 안 받아도 되는데 혹시 사장님이나 사장님의 어떤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 자체는 아무리 직원이지만 적정 이자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게 유명한 인정이자 아니에요? 인정이자. 여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11번. 외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부분인데 요건 여러분 이건 올해 바뀐 부분이고요. 요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작년까지 유권 해석인데 요 교재에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 유권 해석은 삭제될 것 같아요. 작년까지 얘기해요. 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여유가 있어서요. 사내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 원래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사내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내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우리 애들의 혜택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경제적 이익은 애 엄마가나 아빠가 보는 거잖아요. 이거 총급에 합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문제는 우리 회사가 규모가 영세해서 사내 어린이집이 없어요. 그러면 외부 직장 어린이집이나 다른 우리 계열사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구립 어린이집에 위탁을 맡깁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그 애들 하나 맡기는 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총급의 합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얼마나 억울하냐면 돈 많은 회사는 복리후생이 좋고 세금도 안 내고요. 규모가 적은 회사, 돈이 없는 회사는 사내 어린이집이 없으니까 총급에 합산되는 부분이 큰 거죠.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유권 해석이 나왔을 때 설명했을 때 여러분 부글부글 했어요, 실제로.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거 총급의 합산은 거의 안 하고 왔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걸 올해 이제 법을 바꿔준 거지.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얘기입니다. 자, 내용은 뭐냐면 올해부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을 이런 비과세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건 원래 있었죠. 직장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운영비도 여러분 비과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지역 어린이집이나 위탁 보육비에 대해서 비과세해 주겠다는 거죠. 이제는 어린이집에 애들 맡기고 운영비용이나 아니면 위탁 맡긴 거 돈 지원해 준 것 자체는 비과세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11번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법이 개정이 돼서.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요 자료는 그대로 올려드릴게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하기 좋게 과거글 잘라온 거니까. 그 다음에 12번 원양어선, 외양선원 및 해외 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됐네요. 자, 이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 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자체는 우리 직원이 외국 나가서 돈을 벌어서 고생하니까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직원은 100만 원이고요. 외국 나가서 좀 더 고생하는 원양선원이나 건설 현장 근로자는 300만 원이었는데 이 비과세를 500으로 늘려준 거죠. 자, 알아들으시겠나요? 일단 다시 먼저 일반 근로자는 100만 원 비과세 줬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그 다음에 원양선원이나 건설 현장 근로자는 3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비과세로 확대됐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의 핵심은 뭐냐면 건설 현장 근로자예요. 건설 현장 근로자, 건설 현장 근로자의 인사팀 직원, 건설 현장 근로자는 안 봅니다. 그러면 비과세가 500으로 갈 건지 100으로 갈 건지 이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건설 현장 근로자면 1년 12달 파견 나가면요 500 곱하기 12번이니까 6천만 원이 비과세 되는 거죠. 일반으로 가면 1200만 원 비과세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이제 세부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거고 일단 300에서 500으로 여러분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이 요즘에 국세청에서 출입국 기록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지 출입국 관리사무소 데이터가 국세청에 많이 통보가 되나 봐요.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요게 여러분 일단 비과세가 올라갔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직업군이거든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가 일반은 100만 원, 건설 현장, 원양어선 선원 근로자는 여러분 500만 원. 하나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의 범위가 약간 바뀝니다. 공무원의 범위가 원래 이게 공무원이거든요. 원래 공무원과 그 다음에 저기 제1공과 행정직원, 그 다음에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이런 게 있거든요. 올해 추가된 게 공무원의 범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추가됐어요. 자, 그러면 공무원은 얼마 비과세 되느냐? 공무원 얼마 비과세 되냐면 국내에 근무했을 때 받았을 금액보다 초과해서 받으면 전체 금액이 비과세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국내에서 급여를 300 받았는데 파견 나가서 급여를 500 받았어요. 그럼 200만 원 전체가 비과세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 아마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최근에 뭐 국제 행사 때문에 제1공과 행정 직원만 그 공무원 범위에 추가됐는데 이렇게 좀 추가됐어요. 제1공과 행정 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죠? 그래서 뭐 문화원이나 이런 행정 직원도 공무원의 범위에 추가되는 걸로 법이 개정이 됐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교재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제 교재 쓰다가 제가 잘라왔어요. 보시면 500만 원, 그죠? 500만 원, 100만 원 공무원이죠. 근데 혹시 전산 오셨나요? 전산 혹시 오셨으면 전산 오셨죠? 이 비과세 코드가 약간 바뀌었어요. 번호가 이상하지 않아요? 코드가 M01, M02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제가 보니까 전반적인 전산 매체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잘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게 M01이에요. 요게 M02예요. 그럼 M02가 수정이 돼서 요걸로 간 거죠. 근데 M02 코드를 삭제하고요. 얘를 M04 코드를 쓴다. 혹시 올해 전산하시는 분 코드가 그래서 여기 M02가 없는 이유를 한번 다시 보세요. M02. M02가 과거 300만 원 규정이 삭제된 거예요. 자, 전산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산만. 자, 일단 원양어선 선언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여러분 의미가 있죠. 네, 바뀐 부분에서 핵심적인 거는 건설 현장 근로자와 원양어선 선언의 비과세가 300에서 500으로 확대됐고 그 다음에 뭐가 바뀐 거냐면 여기 공무원의 범위가 몇 개 추가됐다. 아시겠죠? 산업인력공단과 제2한국문화원의 행정 직원들도 공무원의 범위 추가됐다. 아마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회사라고 하면 이 정도가 중요하겠죠. 500으로 바뀐 거. 자,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됐네요. 그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육세와 자녀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 받는 급여로부터 월 10만 원 비과세 되죠. 자녀 보육수당으로서. 근데
요 여러분 자녀보육상 10만 원이 20만 원으로 비과세가 여러분 한도가 상향 조정된 거죠. 근데 이거 여러분 제가 한번 좀 꼼꼼하게 한번 설명드릴까요? 이거 어떻게 볼까요? 자, 우리 회사는요. 요거 아마 그 나중에 한번 가셔서 다시 한번 회사 규정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우리 회사는 자녀가 6세 이하 자녀, 제 입장에서 한번 해볼게요. 저하고 저희 와이프가 맞벌이인데 저희의 만 6세 이하 자녀가 한 명 있어요. 그럼 저희 와이프 회사에서도 받고 저도 받아요. 둘 다 비과세 되나요? 20만 원?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규정이 근로자당 월 20만 원 비과세예요. 근로자당. 그러니까 애는 하나지만 둘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이건 어때요? 우리 회사는 제가 6세 이하 자녀하고요. 만 4세 이하 자녀가 있어요. 6세, 4세. 근데 한 사람당 20만 원씩 받아요. 저는 자녀가 2명이니까 40만 원을 받았겠죠. 이때도 비과세는 20만 원만. 맞죠? 근데 올해 여러분 저한테 상담 들어온 게 뭐냐면 저한테 질문 들어온 게 무슨 질문이 들어왔냐면 선생님 우리는 6세 자녀보육수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비과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비과세 10만 원 해주고 있었다는 거지. 제 말 알아들으시겠나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 10만 원에서 20만 원 비과세 했는데 우리 사는 직원 자녀보육수당을 30만 원 실제로 주고 있었는데 10만 원만 비과세하고 20만 원을 과세 처리한 거죠. 이거 문제 있나요? 전혀 없지. 연말예산 때 과세로 다시 비과세로 전환시키면 되는 거지. 원천징수는 조금 더 떼진 거니까. 제 말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혹시 이거 이번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몇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연도 중에 자녀보육수당에 대해서 10만 원 비과세 처리했으면 나머지는 과세 처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연말에 그냥 다시 비과세 돌려줘서 지급 명세 제출해주면 되겠죠. 세금 계산 다시 해가지고. 자, 요거 하고요. 뒷부분에 올해 여러분 출산수당 문제가 걸려 있어요. 이거 일단 여기서 먼저 하고 내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자녀보육수당 월 10만 원,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하로 여러분 바뀌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여러분 우리 나이 계산 한번 다시 해보려고요. 저같이 계산하면 안 틀립니다. 근데 이제 아마 법적으로 문구를 다듬다 보니까 말이 많더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실무자 입장에서 나중에 저희 교재 보시고요. 실무자 입장에서 나이 계산은 저같이 심플하게 하세요. 어떻게? 올해 여러분 2024년도에 6세는 몇 년생이에요? 6세 이하는? 그냥 2024의 기준연도에서요. 24에서 6을 빼세요. 안 틀려요. 절대. 그러면 2018이죠. 2018년도 이후 출생자가 6세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 연말예산 때 기본공제 20세는 몇 살이에요? 빼면 됩니다. 빼면. 근데 나중에 법을 여러분 디테일하게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6세 이하 날짜를 계산할 때 정확한 날짜가 언제냐는 거지. 2018년도 1월 1일생이 6세가 마지막 되는 시점이 언제냐는 거지.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2018년도 1월 1일생은 마지막 6세는 2024년도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준 판단할 때는 과세기한 개시일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결국 제가 말한 거고 답은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연말연산 70세, 올해 70세 몇 년생이에요 그러면? 그 쉬워요. 왜냐하면 끝만 맞추면 되잖아. 2024에서 70을 빼면요 1954야. 끝은 똑같이 4잖아. 알아들으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인데 금방 이제 이거는 육아휴직수당 부분이에요. 요거 근데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자,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되는 거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되는 거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 됐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인 거예요. 법령. 법에 따라서 받는 거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 해줬는데 이제까지 사립학교 여러분 법에는 육아휴직수당을 준다는 규정이 없어요. 없어서 보통 사립학교 정관 등에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준 거죠. 근데 현재 규정상으로 작년까지 규정상으로는 법령에 따라 받는 것만 비과세 되는 건데 사립학교 정관은 분명히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를 못 받는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올해 추가된 게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되는 걸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대신에 한도를 만들었어요. 얼마? 150만 원으로.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15번, 16번에 이런 한도가 150만 원이 들어왔죠. 아시겠죠? 학교에서 오신 분들. 네. 요거 질문 굉장히 많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주고 신고 안 했다. 그러니까 총급에 합산 안 하고 그냥 처리하고 말았는데 이제 법이 완전히 들어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17번 직무발령 보상금 비과세가 한도가 상향 조정됐어요. 자,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드리면 17번 직무발령 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상향 조정됐는데 직무발령 보상금이 원래 이런 비과세 한도가 500이었는데 이런 700으로 한도가 상향 조정됐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다 그러네요. 제가 정리해 보니까 그 발명기능법을 보면 직무발령 보상금의 모법이 발명기능법이니까 관련된 법이. 근데 보통 직무발령 보상금을 받게 되는 어떤 상황이 승계나 전용 실시권, 출원 보상, 그다음에 보통 그 승계나 전용 실시권을 한 경우에 직무발령 보상금을 주게 돼 있는데 보상의 기준이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처분보상인데 일반적으로 출원보상이나 등록보상은 금액이 작고 실시보상이나 처분보상 자체의 금액이 일반적으로 큰가 봐요. 근데 그 금액이 보통 500만 원 넘어간대. 그래서 이 500만 원이 너무 작다고 계속 아마 문제가 제기돼서 700으로 한도가 상향 조정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요건 뭐냐면요. 특수관계자는 안 해주겠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기업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사기업에서 사장님 자제분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회사가 승계하면서 돈을 주는 거죠. 요 금액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도. 그래서 여기 특수관계자가 받는 직무발령 보상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을 안 했다는 거죠. 요거 여러분 제가 과거 히스토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랬다는 거예요. 발명단체에 기재부에 여러분 건의를 합니다. 직무발령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재부에서 직무발령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다가 비과세 한도를 둔 거예요. 옛날에는 직무발령 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직무발령 보상금 돈 받고요. 1년에 한 2억 받고 세금 안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 근데 지금은 이제 비과세가 생겨서 오히려 난처하게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직무발령 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500에서 700으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가 받는 직무발령 보상금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 그렇죠? 근데 혹시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직무발령 보상금이 회사 다녔을 때 받으면 직무발령 보상금을 여러분 700만 원 비과세 해주고요. 퇴직 후에 받으면요. 기타 소득 여러분 700만 원 비과세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연도 중에 퇴직하면요. 그럼 근로소득 700, 기타 소득 700 둘 다 해주나요? 이건 아닙니다. 합쳐서 1년에 700만 원만. 혹시 그리고 별 중요성 없어서 일단 여기 특수관계도 안 된다. 근데 제가 말하는 굉장히 제가 편하게 얘기한 거고요. 전체 특수관계자가 아니고요. 이런 특수관계자들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만. 그래서 아마 회장님 아들 이런 사람 안 해주는 거지. 솔직히 여러분하고 여러분 회사는 특수관계자인가요? 특수관계자가 아닌가요? 여러분하고 여러분은 여러 회사는 특수관계자예요. 네,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자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돈 빌려주면 이자 받아야 되잖아.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특수관계자면 회장님 이런 사람만 생각하는 거지. 여기에 특수관계자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8번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좀 어렵죠. 자,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재는 제가 좀 정리해서 다시 넣어놨으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설명드려보시고. 자, 먼저 이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기준시가 요건이 5억에서 6억으로 바뀌었어요. 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기준시가 요건이 5억에서 6억으로 바뀌었다. 여기 하셨죠, 이제? 5억에서 6억.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기준시가 요건이 5억에서 6억으로 바뀌었다. 근데 5억에서 6억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대환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얘도 읽어보시고 얘를 한번 읽어보세요. 대환.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10년 전에 집을 살 때 은행에서 여러분 모기지론 대출을 받았어요. 내 집을 담보로, 사는 집을 담보로 모기지론 대출을 받았어요.
내가 5년 전에 집을 10년 전에 집을 살 때 모기지원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그 대출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제가 올해 여러분 연도 중에 대환을 합니다. 근데 대환은 금융기관끼리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대환 신청을 하면 새로운 금융기관이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을 갚아주면서 대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대환을 은행들끼리 일어나는 부분만 대환을 인정했다는 거지. 올해는 뭐가 들어온 거냐면 은행 관계없이 내가 여러분 여윳돈이 생겨가지고 뭐 굉장히 뭐 어떤 별도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로 기존 대출로 상환하는 것도 이거 은행이 직접적인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대환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이게 아마 카카오뱅크나 K뱅크 이런 거하고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대출이 쉬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통 모기지론 대출 대환이 이루어지면 은행들끼리인데 그게 아니고 내가 별도로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는 것도 인정이 되는 걸로. 아시겠죠? 근데 지금 요게 지금 몇 개 뜬다 그러네요. 올해 이번에 부담공제 지금 떴는데 이게 많이 뜬다며 대환이. 여러분 회사도 그렇게 뜨나요? 근데 여러분 이 대환이 지금 약간 의미가 있는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 이런 거 있죠? 제가 기존에 A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 잔액이 한 2억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은행으로 대환할 때 증액 대환을 많이 하잖아요. 대출이 또 끌어나는 거죠. 그러면 원래 법에는 기존 차입금 범위 내에서 이자 공제를 받게 돼 있죠. 제 말 이해하시나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래 2억 기존 대출이 2억이었는데 새로운 대환을 할 때 증액 대환을 한 거지.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 그러니까 원래 2억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3억을 하면 3억에 대한 이자가 올해 감사 서비스에 뜰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3억 분의 2억 비율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감사 서비스 금액하고 내가 계산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걸린다는 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또 하나는 어떤 게 지금 문제가 되냐면 대환이 일어났는데 어떤 은행은 이걸 칼같이 계산해 준대. 정확하게 공제되는 금액을. 근데 이제 어떤 근로자 우리 직원이 그러는 거지. 내가 원래 은행에 대한 이자 갚은 금액이 분명히 3천인데 감사 서비스는 2천밖에 안 뜬 거지. 이걸 일부러 고쳐서 3천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은행에서 돈 나간 건 3천이니까 요게 걸린다는 말이 있고 지금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혹시 저한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그 카카오뱅크나 여러분 K뱅크에 별도로 대출을 받아서 대환하는 것도 인정이 된다. 금융기관이 바로 끼지는 않았지만. 자, 그 다음에 요게 문제입니다. 지금 한 장 넘겨보세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요게 여러분 작년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한도예요. 한도 어떻게? 자, 이게 원칙이죠.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하면 1,500. 이거 기타의 대출은 이거 완전히 반대죠. 500.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얘의 10년짜리 300. 그 다음에 얘는 고정금리 앤드 비거치식은 1,800이죠. 이렇게 한도가 이런 부여되어 있었죠. 자, 원래 원칙이 이 두 가지예요. 얘하고 얘가 원칙인데 두 가지가 더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한도가 1,800, 1,500, 500, 300이었는데 시중 금리가 올랐지 않습니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나가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한도를 정확하게 200에서 300 다 올려준 거죠. 근데 언제부터 적용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자, 기준 시가가 5억에서 6억으로 바뀌었죠. 기준 시가는 언제부터? 2024년도에 집 사는 사람부터. 그죠? 근데 문제는 이 한도가 올라가는 부분 자체는 언제부터? 2024년도에 여러분 이자 갚는 부분부터. 맞나?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이제 저 설명할게요. 제가요 23년도에 집을 사고 이자를 지금 갚으면 작년 한도가 적용이 된 거예요? 새로운 한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작년에 자 여기 보시면 이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24년도 1월 1일로 이자 상환일부터니까 집을 언제 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대출을 언제 받은 가 상관없이 이 한도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되셨죠? 자, 그러면 됐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자, 교재 여러분 그 밑에 23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 교재 요거죠. 자, 핵심이 요 빨간색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교재엔 없지만 옛날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한번 미리 인식한다고 생각하시고, 교재는 없는데 요거 듣고 제 말 들으시면 됩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 자, 우리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 2021년도에 돈을 빌렸느냐, 11년도 이전에 돈을 빌렸느냐, 12년도, 14년도에 돈을 빌렸느냐, 15년도에 돈을 빌렸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요건이. 근데 얘랑 둘은 어차피 비슷한 애들이에요. 비슷한 애들이기 때문에 올해 바뀐 법을 적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2011년도는 그때는 뭐가 핵심이었냐면 2011년도 그때는 기간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져요. 지금은 금리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때 2011년도 이전에는 15년으로 빌리면 1,000만 원, 30년으로 빌리면 1,500이었어요. 그죠? 이해하시겠나요, 지금? 그죠? 근데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이 한도를 적용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2011년도 이전에 대해 돈 빌린 사람 중에서 지금 이자를 갚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옛날 규정이 더 유리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1년도, 12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 12월 30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 저당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를 갚아 나가는데 개정 규정보다 옛날 규정이 유리하면 옛날 규정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조금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복잡해졌냐면 그러면 전산 입장에서는 지금 뭐 별거 없고요. 이게 지금 간편계산기예요. 국세청 간편계산기에 잘라온 거예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간편계산기가 바뀌었냐면 12년도 이후는 그냥 편하게 해도 돼요. 11년도 이전에 빌린 거에 대해서는 15년 이상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더 칸이 들어와야 될 겁니다. 아마. 혹시 전산? 아니면 유불리를 따져봐야지. 옛날 방법이 유리한지 새로운 방법이 유리한지. 그래서 아마 올해 간편계산기, 이게 저기 간편계산기 잘라온 거예요. 제가 캡처해가지고 일부러. 그래서 11년도 이전에 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15년짜리로 15년 이상으로 빌린 사람 자체는 입력창이 나눠져야 된다. 복잡하겠지만 전산 입장에서 한번 체크하시고. 자, 20번 넘어가겠습니다. 어렵긴 어려운가 보네요. 그죠?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20번. 장기주택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가 한도 상향 조정됐는데, 이게 요즘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난리 났었죠. 여기 반포 원밸리. 그죠? 저도 하려다 못했어요. 근데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대해서 한도가 원래 240만 원이었는데 매월 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게 30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아시겠죠? 주택 청약 종합저축 빨리 한 25만 원씩 올려줘야지. 매달 25만 원으로. 주택 청약 종합저축. 여러분 이런 법이에요. 조세특례 제한법은 언제나 여러분 적용 기한이 있다. 그죠? 요거는 매년 연장되는 거 원래 보긴 봐야 돼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엄밀하게 말하면 내년도까지네. 그죠? 근데 아마 연장해 주겠죠. 일단 주택 청약 종합저축 한도가 240에서 60만 원 한도가 증액됐다. 그 다음에 21번인데 21번은 여러분 조금 고치겠습니다. 고치는데 요것만 여러분 그냥 쓰기 싫어도 되고요. 요거 하나만 보세요. 여기 하나 추가됐어요.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4번은 교재에 있으니까 지금 벤처투자조합에 민간 재간접 벤처투자 출자가 추가됐고요. 근데 뭐가 투자되냐면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이 또 추가된 거예요. 요게 추가된 건데 요게 여러분 있는지 없는지도 솔직히 몰라요. 근데 문제는 올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이 한도 계산하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 개인 투자조합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지금 간소화 서비스에 제대로 뜰 것인가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솔직히 저희가 좀 그 벤처기업청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 부분이 벤처투자조합에 추가된 부분인데 요게 아마 계산하는 방법이
저기하고 비슷해요. 우리 개인 투자 조합 공제하는 방법과. 그래서 올해 간소화 서비스에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될 건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자료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근데 대상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굉장히 복잡하게 바뀌었고요. 아마 교재에는 저희 연말예산 책에는 들어올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인데 요거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해지 사유예요. 우리 연말예산 관련이 없고 유지와 관련된 얘기겠죠. 그래서 이게 아마 전환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법이 바뀌었다. 우리는 그냥 한번 알아들은 정도로. 그 다음에 23번은 지워주세요. 23번은 지워주세요. 두 개 다. 23번 슬라이드 여러분 저기 우리 교재 27페이지, 28페이지 지워주세요. 요게 이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맞는데 올해 입법이 안 됐어요. 그래서 23번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신용카드 공제인데요. 신용카드 공제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까지만 하고. 자, 신용카드 공제인데, 자, 이제 우리 신용카드 공제 바뀐 부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신용카드 공제 바뀐 부분. 뭐가 바뀌었냐면, 이런 데서 카드 쓴 거, 여러분 신용카드 쓴 거,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이 안 된대요. 사용액에. 어디? 여러분 뭐 세금 낸 거, 여러분 상품권 산 거, 월세 낸 거 이런 거 안 된다고 돼 있죠. 여기 뭐 고향사랑 기부금 하고요. 가상자산 산 거에 대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은 거 부분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떻게? 내가 카드를 썼을 때 자영업자 매출을 노출시키게 하는 건 해주는 거고 아니면 안 해주는 거고. 그죠?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 부분은 여러분 기부금이니까 당연히 이중 공제니까 안 해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0페이지. 자, 이게 여러분 작년에 소급 적용되는 부분하고 섞여 있어서 잘 보셔야 돼요. 자, 뭐냐면 작년에 여러분 4월 달부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추가 공제해 주는 거 여러분 있었던 거 생각나시나요? 이게 원래 엄밀하게 말하면 올해 개정세법이 작년에 소급 적용된 거니까 이건 없어졌겠죠. 올해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15%, 30%, 40% 보시면 돼요. 그죠? 올해 공제율은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30%, 40%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죽었던 귀신이 한번 또 나왔습니다. 뭐? 소비증가분. 그죠? 2024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서 10% 추가 공제해 주는 거. 올해 또 생겼네. 혹시 이 자료를 보고 싶으면 21년도 전산에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21년도 이게 있었거든. 똑같은 게. 그러니까 혹시 전산이 일부 살아있다고 하면 21년도 어떻게 전산 설계했는지 한번 보시고 21년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23년도보다 24년도에 신용카드를 여러분 105% 이상 105% 이상 쓰면 추가적으로 공제 10%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 이게 들어왔다. 24년도에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 공제되는 건데 맞죠? 105% 사용 총가분에 대해서 맞죠? 그 다음에 요거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 도서공연비는 총급의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되는 거니까 요거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 소비증가분은 다 해주는 거죠. 근데 분명히 또 질문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또 잘라왔어요. 뭘 잘라왔냐면 요거 보세요. 요거 우리 신용카드 공제는 생각나시나요? 회사 다닐 때 지출한 것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소비증가분은 이거 소비증가분도 우리 직원이 작년 7월 보세요. 2023년도에 7월 달에 입사했어요. 맞죠? 그러면 24년도 거는 1년 거 하고요. 23년도 거는 7개월만 매칭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증가분의 취지 자체가 카드를 많이 쓴 거야 되기 때문에 근로제공기간과 관계없이 1년 걸 다 가져와야 된다. 제 말 알아들으시나요? 무슨 말인지? 여기다 보세요. 여기다 적으면 되겠다. 여기 신용카드 여러분 사용금액 증가분에 근로기관과 관계없이라고 적어주시면 되지. 근로제공기관과 관계없이. 그러면 아마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근로제공기관과 관계없이 1년 거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 물어보는 게 우리 신용카드 공제 전산상의 우리 공제 대상 집계 금액과 소비증가분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올해 추가 공제 자체도 2024년도 증가분에 대한 100만 원이 추가 공제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신용카드 공제 맥시멈 받으면 총급의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7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잠깐만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개 들어왔네. 잠깐만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아니 쉬려고요 이제.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그 신용카드 공제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아니 그거 말해주고 싶었고. 여러분 혹시 신용카드 5만 원 쓰면 여러분한테 혹시 현금으로 돌아오는 효과는 얼마 정도 될까요? 냉정하게. 그런 거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제가 계산해 볼 때 한 300원 될까요? 근데 요게 여러분 나중에 이런 발목을 잡는다. 집 살 때. 자금 출처 세무조사 나오면 그 신용카드 쓴 거 다 빼요. 그러니까 카드나 현금 영수증 그 너무 목매지 말라고. 한도 걸리고 그러면 현금 영수증 안 받아도 되는데 받아가지고 손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카드 쓰면 굉장히 있겠지만 이런 PCI라고 들어보셨나요? PCI? 그 소득 대비 여러분 지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평생 관리하겠다는 거. 일본이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평생 돈 버니 뭐 3억인데 카드 쓴 게 5억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를 삼겠다는 거잖아 앞으로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냥 업무 하실 때 신용카드 공제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쓰실 때 부동산 취득이나 이런 이슈가 있으면 여러분 그 신용카드 공제에 너무 목매지 마시라고. 왜냐면 제가 최근에 자금 출처 조사를 많이 대리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30분부터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대환 관련해서 부당공제 떴던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소화 서비스는 안 떴는데 본인이 맞다고 써서 은행 자료를 가지고 본인이 입력한 거가 많이 나왔나 봐요. 만약 실질이 맞다고 하면 뭐 공제 받는 데는 문제 없겠죠. 간소화 서비스 금액이 100% 맞는 것도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26번. 자,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이에요. 아마 외국인 기술자인데 요거 여러분 조특법이에요. 조세특례 제한법은 언제나 이렇게 적용기한이 있습니다. 연장됐네요. 원래 작년에 끝나는 건데 대상에 유망 클러스터 내 학교로 교수로 임용되는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외국인 기술자 감면에 유망 클러스터 내 학교의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대상이 많지는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외국인 기술자 감면은요 그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말이 뭐 제가 강의할 때 외국인 기술자 하지만 외국인 기술자가 취업할 수 있는 대상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학교나 연구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외국인 연구소에 있는 사람 이거 별로 없어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보겠습니다. 27번. 자, 세 가지. 외국인 기술자, 내국인 우수 인력, 단일세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는 안 해주거든요. 특수관계자. 근데 이제까지 특수관계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를 판단했나 봐요.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이 특수관계자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해주고 안 해주고 했는데 법을 좀 엄격하게 연도 중에 특수관계자 성립하면 안 낸다는 걸로. 그러니까 특수관계자 성립 시점을 연도 중으로 확대했다. 27번 아마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8번.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 대상 여러분 대상 기간에 여러분 컴퓨터 학원 등이 추가됐다. 잘 보세요. 또 조특법이죠. 적용기한이죠. 조특법은 언제나 적용기한이 있어요. 연장되는 겁니다. 3년 연장되고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 컴퓨터 학원의 취업에도 감면이 적용이 되는 걸로 법이 확대됐다. 자, 그 다음에 29번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내년도에도 바뀌는 것 같던데. 자, 자녀세액공제 확대죠. 요게 여러분 잘 이제 쪼개 좀 보겠습니다. 작년 연말정산 때 소급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진짜 올해 바뀌는 부분이 있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세액공제 적용할 때 자녀세액공제 자녀는 자녀만 해줬는데 손자 손녀가 작년부터 포함되죠. 이 손자 손녀가 언제부터? 적용 대상이 2024년도 1월 1일 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손자 손녀는 작년 연말정산 때 소급 적용된 부분이죠. 맞죠? 자, 정확하게 말할게요. 법은 24년도 1월 1일 날 바뀌었지만
작년 연말정산이 24년도에 신고하는 거니까 적용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뀐 거죠, 진짜. 자, 자녀 세액공제 여러분 금액은, 자, 한 명은 15만 원, 두 명은 30만 원, 세 명 3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요 금액을 여러분 좀 올려줬죠? 그럼 여러분 저같이 보면 어떨까요? 내년도 이렇게 아예 바뀌는 것 같은데. 저같이 보세요, 그냥.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어때? 아니, 다 공제 대상이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냥. 이렇게 쓰면 두 명은 한 명당 15만 원에서 하나 20만 원이잖아요. 쪼개놓으면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보셔도 되죠. 아마 내년도 개정세법에는 내년도 2025년도 연말정산에는 이게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자녀세액공제 자체가 두 명이면 5만 원 늘어나네요. 그죠? 이 정도. 자, 일단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됐다. 자, 그 다음에 30번 보겠습니다. 30번. 자, 영유아 의료비 세제적 강화예요. 영유아 의료비 세제적 강화인데, 자, 이제 먼저 좀 잘라서 가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자, 이제 먼저 뭐가 바뀌었냐면, 자,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의 7천 제한이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그 맞벌이 부부들 의료비를 여러분 한쪽으로 몰아줘야 되는데, 산후조리원 비용은 7천만 원 이하의자가 가져가야 됐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의 7천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비용은 이제 총급의 7천만 원 넘는 사람도 산후조리원 비용 연 2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하나. 그 다음에 혹시 의료비 여러분 한도가 없는 사람, 의료비 공제 한도는 기본적으로 700만 원인데 한도가 없는 사람이 누구죠? 본인. 저는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파도 되는 사람, 아플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럼 본인 내가 돈 버니까 나한테는 의료비 한도를 주면 안 되지. 아플 수밖에 없는 사람 뭐예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올해 6세 이하자가 여러분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유아에 대해서 의료비 작년까지는 공제 한도가 700만 원이 묶여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여러분 그냥 풀어줬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본인 65세 상자 장애인 그다음에 6세 이하자가 추가되겠죠. 요것 때문에 여러분 서식이 바뀔 거라는 거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뭐가 바뀌었냐면 장애인 의료비 범위가 조금 추가됐어요. 그래서 장애인 의료비 범위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장애인 활동급여 여러분 비용 중에서 실제로 부담한 본인 부담분도 장애인 의료비에 추가가 될 거다. 이런 뭐 간사 서비스에 뜨겠죠. 이런 뭐 실수할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32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근데 여러분 작년까지는 일당 5만 원 인정해 줬어요. 8시간 기준으로. 여러분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그죠? 5만 원이면. 그래서 올해 바뀐 게 8시간 기준 8만 원으로. 그러니까 특별재난지역에 자원봉사하는 것 자체가 일당 8만 원으로 올라갔고요. 우리나라 여러분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런 부분이 법 개정할 때 보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재난지역에서 여러분 사용한 의료비가 되는데 의료비에 대해서 연말예산 때 기부금 공제가 되는데 기부금 세액 공제가 되는데 특별재난지역까지 가는 유류비는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 이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법을 만들고, 그죠? 그러니까 특별재난지역에서 움직이는 유류비는 되는데 내가 거기 특별재난지역까지 가는 유류비는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 이거 근데 알까요 이렇게? 너무 치밀하게 법을 만드는 것 같고. 자, 33번 보겠습니다. 자, 33번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일 한시 상향인데 이걸 설명을 드리면 올해 여러분 고액기부금 3천만 원 넘어가는 사람에 대한 그 기부금 세액 공제율이 40%로 올라가는 거예요. 3천만 원 넘어. 여러분 올해 정말 지긋지긋한 게 하나 없어집니다. 뭐가 없어지냐면 기부금 소득 공제가 없어져요. 여러분 헷갈리겠죠. 현재 기부금 세액 공제가 있고 소득 공제가 있었잖아요. 2013년도에 드디어 없어집니다. 서식상에 기부금 소득 공제 부분이 없어지는데 총급여가 그분이 매년 3천만 원 이상 대상자가 많지는 않을 거다. 일단 고액기부금 기준에 3천만 원 넘어가면 40%짜리가 하나 생겼다. 그 다음에 34번 보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명칭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건 아마 여러분 제출해야 되는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35번 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부분인데 요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작년하고 소급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잊어버리시죠. 원래 12%, 15%였는데 작년에 공제율이 작년부터 올라갔어요. 소급 적용됐어요. 자, 근데 한도가요? 아니구나. 이건 작년부터 맞네요. 한도가 뭐가 바뀌었냐면 월세 세액공제 자체가 총급의 7천 제한이 있었는데 8천으로 올라갔고요. 한도가 750에서 1000만 원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월세 세액공제 맥시멈 받으면 17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소득세만. 여러분 이건 대상자가 좀 늘어나는 게 다 좋겠죠? 대상자가 많은 게. 자, 월세 세액공제 총급의 제한이 7천에서 8천으로 상향 조정됐고 한도가 750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아시겠죠? 혹시 반전세나 반월세 사시는 분. 자, 그 다음에 36번. 자, 여기는 또 찬찬히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따라서. 자, 이게 뭐냐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 시기가 유예됐죠. 원래는 자, 올해부터 2024년도부터 시행될 게 두 가지였죠.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는 걸로 바뀌었었죠. 근데 기타 소득은 그대로 시행이 됐고 근로소득은 2년 유예됐죠. 그래서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매 반기에서 원래 24년부터 매월로 바뀔 거였는데 이게 2년 유예됐죠. 2년 지나서 또 어떻게 바뀔지.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매달 제출하는 걸로 바뀌었죠. 일단 여기 개정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 이제 우리 여러분 지연 제출을 판단할 때 지연 제출을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3개월 내에 제출하면 지연 제출로 봐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3월 10일 날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지연 제출을 3개월로 봅니다. 그러나 매달 제출하는 거는요. 근로소득 상반기, 하반기 제출하는 것도 6개월이니까 지연 제출을 3개월로 보는 게 맞는 거고 매달 제출하는 거는 지연 제출을 3개월로 보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매달 제출하는 것 자체는 지연 제출을 한 달로 바꾸는 거였어요. 그러면 근로소득도 원래 올해부터 한 달로 바뀔 거였는데 이게 유예된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것도 26년도 유예되는데 이걸 일단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자,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좀 설명드리려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아실 것 같아서 자, 44페이지입니다. 자, 뭐냐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로 제출되는 부분이 26년도부터 유예됐고요. 기타 소득은 여러분 매달 제출하는 걸로 바뀌었죠. 맞죠? 근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말하더라고. 모든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기타 소득 중에서 뭐만? 인적 용역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말하면 필요경비 60% 인정이 되는 애들에 대해서만.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기타 소득이에요. 교재에 있어요. 이거는. 기타 소득이 쭉 있는데 기타 소득 중에서 요게 필요경비 60%짜리들이에요. 필요경비 60%짜리들인데 얘들에 대해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는 거예요. 맞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얘 네 가지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교재 여러분 45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밑에서 5번째 줄에 다음에 일시적 인적용이 보이시나요? 1번, 2번, 3번, 4번이 얘가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보세요. 요게 여러분 지급명세서예요. 지급명세서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고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인데 기타소득 간이지급명 대상이 76번과 79번이에요. 얘 읽어보세요. 얘하고요. 얘랑 똑같습니다. 얘랑.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면 꽤 지나서 아시겠지만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은 필요경비 60%짜리 애들이에요. 60%짜리 애들. 그러니까 기타 소득 여러분 지급명 제출할 때 쭉 코드가 쭉 있는데 76번과 79번에 대해서만 매달 제출하는 거라고. 이해하셨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79번 한번 읽어보세요. 뭔지. 읽어볼게요. 제가. 소득세법 제21조 1항 19호에 따라서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자문료죠. 여러분 자문료는 여기 어디에 들어갈까요? 기타 소득 잘라왔잖아. 솔직하게 말하면
자문료는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문료는 여기에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자문료가 원래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문료 코드를 별도로 하나 뽑아낸 거야. 왜? 통계에 내려고. 보세요. 보세요. 이게 자문료야. 이게 자문료야. 솔직히.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자문료를 별도로 한 번 더 뽑아낸 것 뿐이에요. 796번과 779번이 간이지급명세서 매달 제출 대상이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들어와야 되겠죠? 미제출, 불분용 제출은 0.25, 지연 제출은 여러분 0.12로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지연 제출 기간을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달 제출하는 건 지연 제출 기간을 한 달로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달 제출하는 거는 우리 일용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대신에 가산세는 싸게 해주고 제출 기간은 짧아지고. 자, 그 다음에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에는 혹시 지급명세서 매달 제출하다 보면 실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 매달 제출하다 보면 가산세, 그러니까 그 실수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5% 정도 잘못되는 건 가산세 없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뒷부분에서. 자, 그 다음에 자, 38번에 동그라미 5번 얘기예요. 요긴데 혹시 여러분 올해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대로 제출하셨나요? 하고 계신가요? 혹시 잘못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나요? 연락이 오고 굉장히 후하지 않나요? 인심이? 평상시 같으면 가산세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앞으로 잘하세요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올해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서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인적영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 가산세 특례인데 우리가 2월 달에 그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있죠. 걔 제출하면 간이지급명세서 누락한 거에 대한 가산세 없다는 거예요. 올해는. 자, 다시 올해 연도 중에 간이지급명세서를 누락했어요. 내년도 2월 달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만 제대로 제출하면 올해는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는 없다. 이런 얘기죠. 요게 이 얘기죠. 요거는 2년 후의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어려울 것 같아서. 자, 여기가 그래서 자, 38번에 7번입니다. 우리 슬라이드 여기 교재는 52페이지. 자, 이제 천천히 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우리 인적용 우리 3.3% 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하고 일반 지급명세서도 3월 10일 날 제출하게 돼 있죠. 이중 제출이죠. 맞나요? 그러면 내용은 그거죠.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먼저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먼저 볼까요? 자, 38번에 7번.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제대로. 자, 여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하고 여러분 일반지급명세서를 원래 제출해야 되는데 그 간이지급명세서를 12번 제출하면 일반지급명세서를 여러분 누락해도 되겠다는 거잖아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지. 요게 여러분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3월 10일 날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3.3%의 1년 합계가 여기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 12번 제출하면 얘를 빼도 되겠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나 사업소득 중에서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은 서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얘는 여러분 별도로 제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모두 제출 시 3월 10일 날 제출하는 얘를 면제해 주겠다는 거죠. 맞나요? 얘를 면제해 주겠다는 거니까. 근데 혹시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은 둘 다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둘 다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여러분 둘 다 누락하면 어떻게 할까요? 둘 다 누락하면 간이지급명세서 누락하고 일반지급명세 누락을 하면 그러면 일반지급명세 누락은 1%고요. 간이지급명세서는 0.25%죠. 그럼 1.25%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가산세 적용할 때는 큰 거 하나만 물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가산세는 여러분 높은 거 하나만 물어라. 이게 여러분 38번에 여러분 6번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되셨죠? 그래서 혹시 기타 소득 인정 용역에 대해서 매달 제출하면 3월 10일, 2월 28일 날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냥 여러분 둘 다 해주세요. 누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둘 다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39번. 비과세 면제 제한세 변경 청구 기한이 변경인데 이거 외국인과 관련된 얘기예요. 우리 외국인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했는데 원천 징수를 많이 해가지고 돌려받아야 돼요. 그러면 원천 징수 신고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5년 전이면 지금부터 5년 전이면 2019년 정도 되겠네요. 원천 징수 만약에 2019년도 8월 달 거를 9월 10일 날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9월 10일부터 5년을 계산할 건지 9월 10일의 말일로부터 5년을 계산할 건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법이 개정이 된 거는 원천 징수된 날의 말일부터 아시겠죠? 좀 무리한데 말일에 다음 달 10일 이후부터 5년이니까 기간을 좀 여러분 연장해줬다. 제가 표현을 좀 잘못했는데 연장해줬다. 자, 그 다음에 40번, 41번인데 요게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교재에 어떻게 써야 될지가 문제인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을. 여러분 애플이 있습니다. 애플이 있고 애플 코리아가 있어요. 애플하고 애플 코리아가 있어요. 애플 코리아는 한국 법인이고요. 애플은 미국 법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애플 코리아는 비상장 법인입니다. 그래서 스탁 옵션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애플 걸 줘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애플 거를 애플 코리아 직원들한테 스탁 옵션을 준다니까.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구조예요. 삼성전자 직원이 삼성물산의 주식을 받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애플 코리아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보세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 외국계 모법인하고 우리 회사는요. 삼성의 계열사 정도로 보시면 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는 같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다른 거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애플 코리아 직원들한테 애플에서 여러분 스탁옵션을 부여를 하면 애플은 원천징수부자가 애플 코리아는 원천징수부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 회사 주식을 준 게 아니니까. 그러면 애플 코리아에서 스탁옵션 부여해 준 것 자체가 소득이 완전히 누락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주식 팔 때는 걸리고 그런데. 그래서 올해 개정이 된 건 뭐냐면 앞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면 애플에서 애플 코리아 직원들한테 스탁옵션을 부여해 주면 애플 코리아에서 누가 부여받았는지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혹시 외국계 회사들 특히 외국계 회사들 한국처럼 자회사들이 외국 모법인에서 직원들 스탁옵션을 주면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제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세금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가 없어요. 대신에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래서 올해 혹시 해당되는 회사들은 꼭 기억하셔가지고 올해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마 제출 시기는 내년 3월 10일이나 2월 8일, 2월 28일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내용이 40번, 41번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지금부터는 연말정산과 좀 떨어진 부분도 있고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섞여 있어서 자, 이거 42번은 제가 여러분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세대 1주택 아까 그거 하려다 말았다. 이거 하고 마저 해드릴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할 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내가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솔직히 이렇게 할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여러분 드러나는 소득은 없어요. 국세청에 다는 소득은 없어요. 근데 나도 집이 한 채 있고 엄마도 집이 한 채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 집은 2주택으로 볼 건지 1주택으로 볼 건지 이런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다시 아니 나랑 엄마랑 등본이 다 같이 돼 있고 집이 두 채면 무조건 집이 두 채고 나랑 엄마랑 등본을 지금 분리해 놨어요. 각각 집이 있는 상태야. 그러면 나를 별도 세대로 인정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문제야. 인정을 안 해주면 난리 나는 거지. 우리 집이 2주택자가 되는 거니까. 맞나요? 근데 보통 어떻게 보는 거냐면 30세가 넘어가면 보통 별도 세대로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결혼하면 30세 이하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해 줍니다. 결혼하면. 근데 문제는 30세 미만인데 여러분 별도 세대로 인정이 되는 거는 일정 부분의 소득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으면 별도 세대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별도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드릴게. 여러분 혹시 아까 쉬는 시간에 저한테 질문하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혹시 거주자는
현재 세법상에는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봅니다. 무제한. 거주자는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번 거, 외국에서 번 거를 우리나라 여러분 합산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비거주자는요, 우리나라에서 번 것만 세금 신고하는 거고. 그러면 감으로 느껴보세요. 우리나라 국세청은 거주자로 보려고 할까요? 웬만하면 비거주자로 보려고 할까요? 거주자로 보려고 하겠죠. 여기 일단 하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재산 쪽으로 넘어와 볼게요. 재산 쪽으로. 여러분 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하시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아니, 한 가정에서 집이 한 채 있어서 그거 팔면 12억까지 세금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혹시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누구만 해주는 거예요? 거주자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런 여러분 상충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근로소득에서는 거주자로 보려고 하고 재산 쪽에서는 비거주자로 봐서 여러분 세금을 매기려고 한다고. 실제로. 그래서 요즘 지금 국세청에서 해외 파견자들 있죠. 파견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1세대로 비과세 다 걸려요, 지금. 파견자가 국내에서 나가서 외국에서 한 10년째 살고 있었어. 국내 집 팔면. 비거주자의 신분에서 팔기 때문에 뭐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못 해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혹시 해외 파견과 관련된 사람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올해 초에 국세청에서 20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기획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해외 파견자들 함부로 비과세 적용하면 된다. 그리고요, 제가 그 의뢰를 받아서 요즘 해보니까 해외 파견자들 딱 등본에 뜨던데 이제 해외 거주자라고 등본 때 보면 딱 나옵니다. 그럼 국세청에서 이 사람 비거주자라는 거예요. 딱 찍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혹시 주위에 파견자들 집 팔고 이러면 비과세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43번. 요거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근로소득과 관련이 없고 회사가 여러분 경비 처리가 되느냐 안 되냐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서 여러분 출산이나 양육지원금 줬을 때 비용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법에 넣어줘야 되니까 비용 처리 되는 걸로 넣어줬다. 자, 그 다음에 44번 개인 사업자들 본인들 여러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내는 거 비용 처리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45번은 기부금 공제 순서니까 요건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특례 기부금, 그 다음에 일반 기부금 이런 순서로 공제가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46번은 별거 없어 넘어가고요. 47번 원천징수 대상에 약사가 조제하는 의약품 여러분 조제 용역에 대해서 3.3% 대상인데 의사가 하는 것도 여러분 추가가 됐다.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넣을까 안 넣을까 고민했는데 분명히 또 누군가는 걸리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것도 원천징수 포함이 된다. 거기까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49번. 49번은 요거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 아시나요? 개인간 차입금. 전세자금 대출이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빌린 게 아니고 누구한테 빌렸어? 언니나 엄마한테 빌렸어. 맞나요? 빌리면 적정 이자를 줘야 되는데 적정 이자가 2.9%에서 3.5%로 바뀌었다. 언제부터? 2024년도 3월 22일 차입하는 법부터 아시겠죠? 그러니까 높은 이자를 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개인간 차입금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 이자를 줘도 줘야 된다고 신고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제가 이 말 많이 하는데 혹시 주택 임차자금 떠나서 엄마한테 돈을 빌리면 무이자가 좋아요? 유이자가 좋아요? 여러분 무조건 무이자로 가야지. 유이자로 가면 엄마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소득이 세금 몇 프로 내야 돼? 세금도 27.5%야. 유이자로 가면. 무이자로 가면. 무이자면 우리 부모 자식끼리 여러분 5천만 원 증여 공제되잖아요. 이자 안 받은 금액이 증여 공제에 빠지니까 세금을 안 내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 말 듣지 말고 부모 자식끼리도 일정 금액 이자를 줘야 국세청에 인정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약서만 잘 적어 놓으시고. 무이자로. 근데 만약에 유이자로 하면 적정 이자를 줘야 된다. 3.5%.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 요거는 여러분 없어졌죠 뭐. 왜냐면 저 같은 세무대리인이 간이지급명서 제출하면 한 건당 얼마씩 세제 혜택 주는 거거든요. 요거 유예됐죠. 근로소득에 대해서 유예됐고. 자,
51번 요거죠. 이제 51번 보세요.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인데 요거는 여러분 법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한 99%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누가 처음에 불을 당겼을까요? 부영그룹. 부영그룹에 대해서 출산지원금을 2억 주겠다. 태어나면 그 얘기 전에 지금. 그죠?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 출산수당인데 여러분 자녀보육수당 여러분 20만 원 아까 생각나시나요? 있었죠? 그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뭐예요? 비과세한데 폐지되는 여러분 출산지원금이 들어온 거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개정 아니에요. 연말에 여러분 법이 통과될 건데 소급 적용될 거라는 거지. 다르잖아요 지금. 종전 개정은 지금 확정된 거예요 얘들은. 얘는요. 연말에 개정이 되는데 언제부터? 24년도부터 소급 적용되는 거니까. 네, 한번 해볼게요. 대상은 누구냐면 이게 법이 전부니까 근로자 본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서 출생일로부터 몇 년 내? 2년 이내. 몇 번? 회사 규정에 따라서 2번 이내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24년도 출산수당은 21년도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 출산수당을 받아도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지. 금액 제한은 한도는 없고. 그러면 조건은 두 가지예요. 출생일로부터 2년 내 출산수당을 2번 내 이내에 받으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금액이 커질 거라는 거지. 이제까지 여러분 그럼 출산 축하금 우리 회사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총급여 합산했죠. 근데 앞으로는 총급여 합산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올해가 문제다. 올해 어떻게 할까? 만약에 이제까지 출산지원금을 준 회사라고 하면 현재까지 법은 과세죠. 과세 처리한 다음에 연말에 비과세 전환시키면 되지. 근데 제가 이 얘기했더니 제 자문사는 이렇게 하더라고. 출산지원금 지금 주려고 하는데 지금 법이 통과 안 됐잖아요. 연말까지 미루더라고. 주긴 주는데 연말에 그냥 한꺼번에 주면서 비과세 처리하겠다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여러분 제 말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혹시 이 출산지원금 여러분 이거는 우리 지급명세서에 표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비과세잖아요 비과세. 비과세 중에서 지급명세서에 표시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죠. 표시될까요 안 될까요? 표시됩니다. 이렇게 표시됩니다. 출산지원금을요 2년 내 첫 번째인지 두 번째까지 구분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 쓴 거 부분을 잘라왔으니까 그래서 혹시 회사 이거 이슈가 있으면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근데 뭐 이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기는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출산지금 줄 때 비과세 처리해. 이거 통과될 가능성이 99%니까 비과세 처리하고 신고하고 연말에 그냥 포함시키면 되죠. 자, 요거 여러분 그 출산지원금 부분 자체가 여러분 비과세 되는데 특수한계좌는 안 됩니다. 요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법에. 출생일로부터 2년 내 2번 이내에 주는 거 아시겠죠? 올해는 21년도 이후 출생자 해준다. 여기까지. 근데 저는 설마 부영그룹에 2억이 한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도 없습니다. 한도 여러분 회사 규정에 따라서만 주면 한도 없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2번. 요것도 괜찮죠?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현행 개정 아니에요. 그죠? 결혼하라고. 결혼세액공제. 맞나요? 결혼세액공제인데 일단 돈 얼마인지 50만 원이네. 세액공제 50만 원이니까. 그럼 55만 원이지. 소득세 50만 원, 지방소득세 55만 원. 그죠? 언제? 혼인신고한 적용 대상은 혼인신고를 거주자고요.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한 번만. 근데 언제? 적용 기한은 24년도부터 26년도에 혼인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맞나요? 혹시 올해 결혼하신 분들? 50만 원. 이걸 이제 그 신고 자체를 늦출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가 걸려 있겠지. 일단 혼인세공제 여러분 한 번인데 여러분 재혼은 돼야 한대요. 우리 박규현 세무사 그래도 꼼꼼하게 써놔서 여기 50만 원이고요. 이거 상황별로 적어놨어요. 초혼, 재혼 이런 거. 자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둘이 결혼하면 둘 다 받는 거예요. 둘이 결혼하면 둘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억울해하더라고. 남편은 근로자고 와이프는 전업주부면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고 소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혹시 남편은 재혼이고 본인은 초혼이면
그러면 재혼은 안 해주고, 자, 규정상은 여러분 재혼은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재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혼인세액공제 오래 생겼으니까 과거에 결혼한 사람 혼인세액공제 안 받았죠. 그 사람들은 재혼해도 공제가 되는 거지. 또 재혼하면 안 되는 거. 3혼?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적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초혼, 재혼. 그러니까 혼인세액공제는 일생에 여러분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한 번만 50만 원. 아시겠죠?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늦어져서.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의미가 있지 지금. 그죠? 여기 두 개가 의미가 있지. 출산 여러분 비과세 51번 하고요. 52번이 지금 갑자기 나온 거라 맞죠? 두 개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잘못 넣네. 자, 빨리 하고 기타 세법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은 압류금지 소액금융자산 금융채권 기준 상향인데 요거는 여러분 다른 건 아니고요. 그 세금 압류할 때만. 근데 이게 앞으로 여러분 그 민사집행법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금은 현재 원래 185만 원이었는데 250만 원까지 압류 못하는 걸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게 국세징수법이니까 민사집행법도 우리 직원들 여러분 외부 채권에 대해서 압류 들어오는 금액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별 중요성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국세 환급과 상금 이자율이 3.5%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3번에 출산 양육 지원금 송금 필요금비 인정 기준이 바뀌었는데 아까 비슷하게 본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여러분 혹시 직원들 여러분 양육비 지원하면 비용 처리 된다. 그 다음에 4번 의미 있습니다. 4번. 요거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 베트남에 여러분 자법인이 있어요. 우리 회사가 모회사고 베트남에 여러분 자법인이 있는데 우리 직원이 베트남에 파견 나갔어요. 파견 나가서 베트남 편집법인 일을 하는데 급여를 우리가 줘요. 우리가 줄 때 우리가 여러분 법인세 계산할 때 비용 처리하려고 하면 반드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까지 끝내야지만 비용 처리해주기, 비용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거야. 잘 생각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베트남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급여를 줬을 때 우리 회사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비용 처리 받고 싶으면 여러분 원천징수도 하고 연말정산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 5번에 업무용 송수자 송금사집 전용번호판 부착 요건이죠. 이거 아시나요? 혹시 요즘? 법인차 여러분 연녹색 번호판 기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차 굉장히 많이 안 팔린대. 고급차가. 왜 그러냐면 우리 법인차 있지 않습니까? 비싼 거는 대부분 가족기업에서 많이 끌고 다닌대. 그 번호판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연두색 번호판 이거 나오잖아요. 기준이 얼마예요? 8천만 원. 여러분 근데 저도 고민되던데. 저도 차를 사고 싶은데 연두색 번호판을 하니까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그렇잖아. 이런 마트에 여러분 연두색 번호판이 갈 수 있어요? 그래 마트는 업무용으로 갈 수 있어요. 그죠? 학부모 행사에.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혹시 비싼 차가 굉장히 많이 깎인대 지금 안 팔린대. 그래서 기준은 얼마냐면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8천만 원 넘어가면 연두색 번호판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렌트 차도 여러분 8천만 원 넘어가면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2018년도 올해 14년도부터인데 이건 잘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됐죠? 그래서 8천만 원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중고차는요? 중고차는 이제 중고차 가격으로 또 판단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건 넘어가 될 것 같고요. R&D 세액공제 넘어가 될 것 같고. 요거는 한번 해보려고. 9번. 자, 9번 한번 하는데
제가 여러분 축약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뭐냐면 자, 우리 부모 자식끼리 먼저 부부끼리 여러분 증여를 하면 얼마까지 공제돼요? 부부끼리는 6억이에요. 직계 존비속끼리는요? 5천이에요. 직계 존비속은 부모 자식끼리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돈을 줘도 5천 공제되고 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줘도 5천이 공제되는 거죠.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언니하고 친해도 1,000만 원이에요. 이건 뭐예요? 10년간. 근데 올해 생긴 게 뭐 있어요? 그러잖아. 혼인증여공제가 생겼잖아. 그죠? 혼인증여공제가. 뭐냐면 결혼하면 여러분 혼인하면 여러분 1억을 공제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혼인하면 여기 5천 원래 되잖아요. 요거하고 별도로 1억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죠. 부부끼리 여러분 자식들이 결혼하면 각각 양가에서 1억 5천원씩 받을 수 있으니까 3억까지 공제가 된다는 말이 되잖아. 한 번도 안 받았다고 하면. 맞나요? 제 말 맞죠?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거 돼요. 혼인 내년에 할 건데 미리 받아도 돼. 대신에 안 하면 다시 수정신고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지금? 그러니까 2년 내에 혼인할 거면 돈을 미리 받아도 된다는 거지. 혼인만 한다고 하면. 그리고 혼인하고요. 애 태어나면 출산제 공제 1억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혼인하고 여러분 출산하고 한꺼번에 1억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들이 결혼해서 아버지한테 돈 1억 받고 또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자가 낳은 거죠. 각각 1억이 아니고 합쳐서 1억이요. 혼인하고 출산 공제를 한꺼번에 1억 해주는 거라고. 맞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소급 적용이 돼서 그 기존에 여러분 혼인신고 한 것도 지금 공제가 가능해. 지금 받아도. 그러니까 2년 전에 혼인신고 하고요. 지금 받아도 된다고. 근데 문제는 제가 여러분 팁을 드리면 혹시 부모님이 나한테 줄 여력이 없어요. 그 돈을. 없어도 신고하라고. 이거는 여러분 지금 아니면 못 써먹는 거고요. 이 여러분 1억이 향후에 여러분 주택 취득하거나 이럴 때 자금 출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혹시 부모님이 나한테 이 돈을 줄 여력이 없어도 신고는 하라고. 계약서 써가지고. 향후에 여러분 자금 출처나 이거 여러분 자금 출처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동산 취득할 때 자금 출처에 여러분 이 돈이 인정이 된다니까. 굉장히 여러분 유리해지지.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이거는 제가 뭐 별건 없는데 그냥 별 중요성 없는 걸 쭉 넣어놓은 건데 여기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서식 좀 보겠습니다. 서식 좀. 자, 서식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인데 저희가 그냥 추정상 날짜를요. 추정상 그냥 넣은 것 뿐이에요. 이게 지금 안 됐다고요. 아마 이 서식은 다음 주쯤 일반 국세청에서 보여주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올해 연말정산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추정하는 바에 따라서 몇 개 넣어봤으니까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장 여러분 97페이지 보시면 여기 지금 현재 서식에는 기부금 2월분 소득공제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 지워줘야 돼요. 아마 지워놨을 겁니다. 맞죠? 기부금 소득공제는 더 이상 없어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98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98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이레코드 부분인데 일반 그 다음에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난임에 여기 여러분 여기에 그 65세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6세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는 사람이니까.
현재 서식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분명히 이 소비 증가분이 들어와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서식을 저희가 유추한 거니까 들어와야 연말정산하지. 그 다음에 아까 기부금 2월분 지워진 거.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예상하는 바로는 자, 거기 어디 잠깐 봐주시냐면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세액공제가 저희 예상은 자녀세액공제 밑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결혼세액공제가 올해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죠. 월세 밑에. 교재 여러분 지금 교재 10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가 아마 여기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문이 같이 묶여 있어서. 그래서 결혼세액공제가 여기에 여러분 묶여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결혼세액공제. 추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추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식이 거의 개정이 안 돼가지고 101페이지 서식이 개정이 안 돼서 여러분 지금 자녀보육수당이 현재 여러분 국세청 서식에는 10만 원으로 돼 있네요. 그죠? 교재 여러분 101페이지 요거 여러분 20만 원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녀보육수당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바뀌고요. 아까 여러분 제가 뭐 얘기했냐면 출산축하금 있죠? 출산축하금 있죠? 출산축하금이 여기에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출산축하금이 여기에 앞뒤로 붙을 거라는 거예요. 출산축하금은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전산에. 조금 더 지급명세서 잠깐 보겠습니다. 짧게. 그 다음에 직무발명보상금 자체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바뀌었죠. 맞나요? 자, 교재 여러분 102페이지. 직무발명보상금이 500에서 700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현재 전산매체는 그대로 500으로 돼 있나요? 안 돼 있네. 금액은 안 적혀 있네. 전산매체 여러분 700으로 바꾸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자체가 300으로 돼 있는데 500으로 바뀐다는 거죠. 제 말은 아까 무슨 얘기냐면 M01, M02, M03인데 M02 코드가 삭제되고요. M04로 바뀝니다. 아까 그 얘기였어. 제가 말했던 거는. 일단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가 300에서 500으로 바뀌었다. 원양선 선원이나 건설 현장 근로자. 그 다음에 의료비 부분인데 의료비 부분 아까 설명드렸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의료비 부분에 6세 이하가 들어와야 되겠죠. 여기에 6세 이하 부분이 여러분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소비증가분 들어와야 되겠죠. 소비증가분 제대로 소비증가분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 106페이지는 별거 없고요. 107페이지 저기 특별재난적 자원봉사인데 이게 현재 5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서식이 아마 8만 원으로 바뀌어야 될 거예요. 아마 서식이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특별재난적의 자원봉사. 그 다음에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부분인데 교재 이름 108페이지 여기에 아마 민간 재간접 벤처 투자조합이나 이게 아마 사용 설명서에 뭐가 들어와야 되겠죠. 민간 재간접 벤처 투자조합이나 아까 추가적인 거 하나 더 추가되겠죠. 그 다음에 109페이지 주택마련저축의 납입증명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2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300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청약종합저축이나 이제 주택마련저축의 한도가 300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전산매체 부분인데 제가 필요한 것만 짧게 보여드릴게요. 전산매체 뭐가 바뀌는지. 여기 보시면 여기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가 700으로 바뀌었고요. 원래 500이었는데 작년까지. 그 다음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가 500으로 바뀌었고요. 제 말은 이 비과세 코드를 한번 보자는 거죠. M01, M02, M04로 바뀌는 거니까. 그죠? 500.
500으로 바뀐 부분. 그 다음에 출산 여러분 보육수당 자체가 20만 원으로 바뀐 부분. 자녀 보육수당 20만 원으로 바뀐 거고, 아까 여러분 출산지원금 돈 줄 때 2년 내에 주는 거잖아요. 2년 내에 2번 나누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코드가 들어왔잖아요,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게 요거였고. 출산지원금 출산 후 2년 이내에 2번 이내에 나눠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마 올해 그 부양가족 공제할 때 연령이 조정됐겠죠. 작년까지는 뭐 2003년 이전 이후 출생자 이랬는데 2004년 이런 거 바뀐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경로대자 공제 나이가 바뀌죠. 작년까지는 53년이었는데 올해는 54년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했던 여러분 저기 주택자금 부분인데 교재 여러분 몇 페이지 보시냐면 116페이지인데 요거 여러분 제가 아까 말한 게 요 부분이었는데 요 부분이 여러분 2011년도 소급 규정에 따라서 이게 들어온 거죠. 전산 매체. 이 부분만. 올해 이거 개정세법이고 11년도 이전 부분에서 유리한 거는 그거 쫓아가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시가 요건 바뀐 거. 118페이지 기준시가 6억으로 바뀐 거. 나머지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2월 그 소득 공제되는 거 2월 되는 부분 여러분 2월 공제되는 거 삭제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 중요한 게 하나가 131페이지 신용카드 여러분 계산하는 거 소비증가분 바뀌는 부분 여기 들어왔고요. 소비증가분 들어왔어요. 자, 소비증가분 들어온 부분이 교재 여러분 지금 132페이지네요. 132페이지 들어와 있을 거고요. 들어와 있을 거고요. 올해 의미가 있는 거는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요거 혹시 작년에 그거 생각나시나요? 그 제1의 노조가 공시가 뭐야? 회계자료를 공시했느냐 안 했느냐? 제1의 코드가요. 작년에만 생긴 거였어요. 올해 제1의 코드가 없어졌어요.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작년 10월 이후에 노조비 공시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공제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몇 페이지냐면 144페이지 보시면 기부금 조정매수 레코드 제1의 코드가 작년에 한번 생겼었거든요. 근데 올해 없어졌습니다. 제1의 코드가. 나머지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유권 해석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생각보다 특별한 건 없는데 여기 뭐 그 내일 채용 공제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 보상 기금인데 이게 아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때 내일 채용 공제 가입이 됐는데 대기업에 전환됐을 때 받았을 때 직원들 감면이 되느냐? 감면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유권 해석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간이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3.3% 3월 10일 날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폐업했을 때 제출한 것도 인정이 되느냐? 인정이 된다.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무보수 대표이사 여러분 어떻게 퇴직금 계산할 때 무보수 기간도 계속 포함해서 계산해야 되느냐? 무보수 기간은 빠지느냐? 포함해서 계산해야 된다. 세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 요거는 여러분 좀 억울하긴 해요. 여러분 혹시 세금 부가제출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시나요? 몇 년 지나면 세금 더 이상 안 내도 되죠? 5년이죠. 5년인데 혹시 그 특별한 사유로 법원 판결에 따라서 늦게 지급되는 부분은 그 판결일로부터 몇 개월의 어떤 제한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아마 제가 어디서 했는지 알아요. 여기 질의를 했는데 2012년도 거 소송이 작년에 끝난 거야 거의. 그러면 12년도 거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되느냐? 왜? 제척기간이 그때까지 쫓아가느냐 아니면 5년 내에 걸리느냐의 문제인데
연말예산 재정산하는 걸 끝났어요. 이거는 제가 질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서 했는지 알아. 그래서 요거 혹시 저기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서 늦게 확정이 되면 확정일 날로부터 제척 기간이 다시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요 회사 연말정산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2012년도 세법책이 없잖아요. 12년도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재정산하는데 이 회사 한 3달 정도 이것만 모여 있던데 사람 한 40명 모여가지고. 자,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 퇴직 후에 지급받은 여러분 인센티브 얘기인데 얘는 함의하는 게 좀 커서 한번 보시면 퇴직 후에 받은 인센티브 자체는 뭐 조건부라고 하면 조건이 성취되는 날 근로소득으로 본다. 그 다음에 뭐 성과급을 지급받은 날 근로소득으로 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표정이에요. 근데 저는 어차피 이렇게 제가 그 교재에 들어있는 내용 충분하게 한번 전달하려고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는 아마 여유 있는 시간에 제대로 들으시면 또 쉬우실 것 같습니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